IMF는 많은 은행에게 위기였지만 하나은행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부실 여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제금융공사로부터 외자를 유치해 자본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작았던 규모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하나은행은 본격적으로 자신보다 큰 은행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6월 충청은행 인수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해 자산부채 인수, 즉 P&A 방식으로 충청은행을 가져와 충청하나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도 충청 지역은 하나은행의 영업 주요 거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라는 축구 구단도 운영하고 있죠. 직원 26명, 자본금 6억 5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작은 스타트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50여 년 뒤 총자산 878조 원, 연간 순이익 4조 원을 내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방식입니다. 보통 은행은 영업을 잘해서 커지는데요. 하나금융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컸습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큰 은행들을 말이죠.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계속 삼킨 금융사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M&A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금융그룹 하나금융의 55년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금융부 노윤주입니다. 하나금융의 뿌리는 1971년 6월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투자금융그룹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사명을 보면 은행이라는 두 글자가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업종인데 단자회사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에 짧게 돈을 빌려주는 회사인데요. 당시 우리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워 사채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만든 회사가 단자회사였고 한국투자금융은 그 중에서도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세워진 첫 사례로 꼽힙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하는 일은 앞서 있었습니다. 1980년 영업 업무를 온라인화했고 1984년에는 국내 최초로 어음관리계좌, 지금 우리가 아는 CMA를 내놨습니다. 1988년에는 수신잔고 1조 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1991년 7월 한국투자금융은 은행업 인가를 획득해 비로소 하나은행이 됩니다. 당시 은행업의 지도는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이른바 조상, 제한서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은행의 시작은 점포 단 2개, 직원 350여 명, 총자산 1조 5천억 원, 명함을 내밀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은행은 정면승부 대신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1993년 국내 최초로 클럽 상품을 출시했고요. 1995년에는 국내 최초로 프라이빗 뱅킹, PB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큰 은행이 주력하지 않던 업무, 자산가를 직접 관리하는 영업으로 틈을 파고든 겁니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4월 총수신 10조 원 돌파, 은행 전환 3년 9개월 만이었고 당시 국내 은행 역사상 최단 기록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이 세운 목표는 작지만 좋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이 목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97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에는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타격을 입은 건 비단 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사도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부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채우지 못한 은행은 퇴출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살아남을 은행과 사라질 은행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IMF는 많은 은행에게 위기였지만 하나은행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부실 여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국제금융공사로부터 외자를 유치해 자본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작았던 규모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하나은행은 본격적으로 자신보다 큰 은행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6월 충청은행 인수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해 자산부채 인수, 즉 P&A 방식으로 충청은행을 가져와 충청하나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도 충청 지역은 하나은행의 영업 주요 거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이라는 축구 구단도 운영하고 있죠. 1991년 1월에는 보람은행과 합병했습니다. 은행만 가져온 게 아니었는데요. 보람증권, 보람상호신용금고 같은 자회사들이 함께 하나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서울은행과 합병하는데요. 앞서 말한 조상, 제한, 서의 마지막 서가 하나은행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업 진입 11년 만에 은행도 아니었던 회사가 한국금융의 주축이었던 은행을 품은 것입니다. 4년 반 동안 3번의 합병을 거치면서 하나은행의 체급은 과거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금융권의 화두는 그룹화였습니다. 은행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권과 보험까지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 대세가 됐습니다. 하나은행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하고 그해 12월 하나금융지주를 출범시켰는데요. 지주사 출범 당시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대한투자증권을 포함한 4개 자회사 체제였습니다.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은 무서운 속도로 계열사를 늘려나갔습니다. 2007년 하나 UBS 자산운용을 설립했고요. 2008년 하나 HSBC 생명보험이 출범했습니다. 2010년에는 SK텔레콤과 합작한 하나 SK카드가 탄생합니다. 또 다올신탁, 다올자산운용을 계열사로 편입했고요. 에이스저축은행과 제2저축은행을 패키지로 인수해서 하나저축은행까지 만들었습니다. 2020년 덕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하나손해보험도 자회사로 편입시켰죠. 지금 하나은행은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순위 싸움을 하는 대형은행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금융의 역사를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대부분 이 장면을 꼽습니다. 바로 외환은행 인수입니다. 2012년 하나금융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총 3조 9,156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금융은 2006년에도 외환은행 인수를 시도했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은행에 밀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계약이 무산됐고요. 하나금융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금융당국의 승인 보류로 사실상 인수가 무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협상하면서 2012년 1월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딜 한 번으로 하나금융은 지금의 4대 금융지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등 선두그룹과의 격차를 단번에 좁혔고요. 규모만 커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은행의 강점은 리테일과 자산관리였고 또 약점은 기업금융과 무역금융이었는데요. 외환은행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외국한 전문은행으로 출발한 국책은행 출신으로 기업금융과 해외 네트워크가 그 어디보다 강했습니다.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가 하나금융이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인수 통합 작업이 한 번에 이뤄진 건 아닙니다. 인수 조건에 따라 한동안 2개 은행 체제를 유지하다가요. 2015년 9월에서야 KB 하나은행이 출범했습니다. 전산 통합은 2016년 6월, 인사와 급여, 복지제도 통합은 2019년 1월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은행 이름이 다시 하나은행으로 정리된 건 2020년 2월입니다. (2022년 3월) 하명주 회장이 3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가 제시한 3대 전략은 비은행 사업 재편, 글로벌 위상 강화, 디지털 금융 혁신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하나금융이 마주한 조건은 이전 55년과 다릅니다. 인수할 만한 회사가 마땅치 않습니다. 각 은행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M&A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매물도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금융의 마지막 대형 인수라 할 만한 건 2020년 더 K손해보험 지분 70%를 인수해 만든 하나손해보험 정도입니다. 고민은 깊어지는데요. 하나금융은 2025년 연간 순이익 4조 29억 원으로 사상 처음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연결 단기 순이익 2조 4,0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반기 순이익을 경신했고요. 그런데 이 중 하나은행의 순이익이 2조 1,211억 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비은행 진용은 갖췄지만 그룹 이익의 대부분이 여전히 은행에서 나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인수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그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돈을 벌게 만드는 단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수익화가 아닌 비은행 정상화라는 강한 워딩을 사용하면서 비은행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이제 비금융 영역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M&A로 성장한 기업답게 올해 1조 원을 투입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6.55%를 확보했습니다. 지분으로 혈맹을 맺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죠. 하나금융은 앞으로 규모의 금융에서 가치의 금융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의 55년을 관통하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이 회사는 판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이 되고자 노력했고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위기에서 선발주자를 사들였습니다. 또 글로벌 사업이 약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외환은행을 품었습니다. 매번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존재감을 키웠고요. 지금도 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은행이 아닌 경쟁자들이 금융업의 경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에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하나금융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더벨도 하나금융의 이번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하는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